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각당 복지재단에서 웰라이프 강사로 활동하시고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홍보옥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웰라이프 지도사라는 말은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웰다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명칭이 되나요? 네, 웰다잉을 포함하고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웰다잉이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관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웰라이프 지도자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웰다잉 강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웰라이프라고 명명을 했군요. 네. 웰라이프 지도사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저는 워낙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논술을 가르쳤어요. 학원에서 한 15년 정도 가르치다가 한 8년 전에 저희 이제 큰언니가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고 이제 50대 후반에 현재까지도 완전히 오른쪽 편마비가 있어서 요양병원에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노후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찾게 시작을 해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을 찾아서 액티브 시니어 과정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일들이 일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에 대한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또 학교도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서비스 이제 민간 강사로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는데 그 노후준비 서비스에서는 보통 재무, 여가, 그 다음에 건강,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총론에 웰다잉에 관한 부분이 한 15페이지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분량인데도 그 웰다잉에 관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웰다잉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이제 막 찾았죠. 어디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일까 하고 찾다가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에 그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전직 지원 전문가 양성원 과정을 받을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지금 이 직업 상담 강사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웰다잉 강사를 하고 싶다. 각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고 본인이 이제 나이가 더 들면 꼭 그 교육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훅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되고 커리큘럼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강사진들로 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당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공부하는 계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각당 복지재단에서 웰라이프 지도사뿐만이 아니라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도 있고 다양한 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하면은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 강좌를 들을 수가 있나요? 네. 각당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두 하나요? 번 정도 두 해요. 번이요? 네. 네. 봄, 가을 학기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저처럼 이제 자격증까지 따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다 들은 이후에 또 이제 강사 과정을 듣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웰라이프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노후 준비 서비스도 하고 이제 생애 설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들은 인생의 마지막의 부분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제대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제가 강의했던 분야들이 재무 설계, 여가 설계, 건강,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했다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왜 죽음에 대해서는 설계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 과정을 거칠 때 자신의 주제를 하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죽음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 영역에 한번 맞춰봤거든요. 나한테 죽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재물은 그러면 죽음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지? 유언과 상속이 있구나. 건강? 그렇다면 이거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되지. 관계?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여가? 그렇다면 나의 삶을 정리하는 자서전 쓰기? 이런 것들하고 다 제가 이제 매칭을 시켜봤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획서를 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상담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제 자격증을 다 땄거든요. 위기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웰다잉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도 상담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정말로 많이 이렇게 상실에 대한 아픔 같은 것들을 20년 묵었던 그런 잊지 못하는 그런 상실에 대한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교육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기쁘게 공부했어요. 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지도자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논리 체계도 개발을 하시고 네. 또 발전시키시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대해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좀 홍 선생님 같은 분이 자기가 깨달은 관점을 가지고 좀 실감나게 잘 전달하면은 교육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아서 그런 역할도 좀 기대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웰라이프의 핵심은 항상 잘 준비하고 잘 결정하는 건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또 필연적으로 닥치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 별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준비하고 말고가 뭐 있냐.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실제로 준비를 안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제가 이제 대부분 강의 나가는 곳의 90%가 노인복지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대할 기회가 많은데 장례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뭐 내가 써놓는다고 해도 자식들이 해달라고 우기면 연명치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써놔봤자지 라고 표현을 하시고 내가 나 죽은 뒤에 장례를 어떻게 치르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게 축제가 아니다. 자식들 축제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조금 받지 말란다고 걔네들이 안 받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그냥 뒷전으로 미루시는데 하지만은 적어도 내가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으면 좋은지에 대한 소망은 남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녀분들도 애지간해서는 그런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좀 막 부정적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를 홍 선생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소망을 한번
밝혀보는 것, 네. 자식에게 당부하는 것, 그 네. 자체로서 의미 있지 않느냐. 네. 라고 이제 이렇게 납득을 해주신다. 네, 네. 예, 납득을 시켜주신다. 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흔히들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쓰더라도 네. 그게 뭐 지켜지겠어? 자식이나 병원에서 막 하재면은 어쩔 수 없이 연명치료하게 되지. 그렇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하십니까? 실제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강의 요청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거를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시고 본인은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으나 작성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건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보면 왠지 모르게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써놓고 나면 안 죽을 일도 죽을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오해부터 이제 없애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고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임종 과정에 있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임종 과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명의가 오고 그렇게 발달된 의료기술이 있어도 희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다라는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어르신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숨도 못 쉬는데 그럼 산소호흡기 안 끼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인공호흡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콧줄 같은 그런 산소를 공급하는 거하고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좀 드리죠. 그래서 그런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얘기를 좀 해요. 제 얘기를. 저도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상담사이기도 하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좀 건강하실 때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나중에 암이 발병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까지 갔을 때 차마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는 말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녀된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좀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이 들고 이러는데 어르신들께 그런 걸 얘기하죠. 하물며 저같이 이런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도 내 일이 되고 내 부모의 일이 되고 가족의 일이 되면 굉장히 많은 갈등과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그나마 엄마가 건강하실 때 이것을 본인의 의사를 작성해 놨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나중에 내가 결정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들한테 남겨진 자녀들한테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이 되고 오래도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결정을 본인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맞아 하시죠. 네. 웰다잉의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있죠. 네. 연명치료를 받을지 장기 기증을 할지 네. 장례 때 허례허식을 없애는 네. 문제, 또 내가 쓰러졌을 때 의식이 없고 건강이 흑도락하였을 때 나를 대신해서 돌봐주고 결정해주는 사람, 네. 후견인 제도도 네.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하는 네. 유언장을 쓰는 일이죠. 이런 일들의 공통된 가치 내지는 원칙이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해야지 왜 남의 손에 맡기냐 이거죠. 네. 네. 내가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병원의 손에 맡기는 거죠. 내가 장례 절차에 대해서 내 뜻대로 허례허식을 없애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장례업자들 손에 이끌려가는 거고, 최악의 경우 내가 유언장을 안 써놓으면 자녀들이 법원으로 갖고 가서 판사의 손에 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사의 손에 맡기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내가 결정하면 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녀들끼리
불화를 일으킬 수도 네.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인생의 모든 단계에 중요한 것처럼 삶의 마무리를 짓는데도 꼭 중요한 원칙이다. 네. 이런 거를 좀 잘 설득을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첫 시간대에 주로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자기 결정권에 대한 것들은 꼭 말씀을 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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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죽음도 민주화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나의 죽음이지만 내가 막상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의식을 잃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나의 죽음이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족과 의료진과 법률적인 것까지 모두가 다 얽혀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반드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언장을 쓰고 뭐 장례의향서를 쓰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다고 그걸로 끝나고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결정을 해놓고 등록을 했으면 그 결정이 제대로 잘 존중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대화를 강조한다든가 이런 네. 것도 또 네. 필요하겠죠? 네, 꼭 필요합니다. 그게 특히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보면 그 가족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자녀분들하고 좀 의가 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못 들여다보게 하라고. 나 만약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거나 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의사는 볼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볼 수 있다고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좀 자녀들하고 좀 소원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이제 설득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이 연락 가능한 쪽으로 해 놓으시라는 것도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것들도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두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일반적으로 제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복지관이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주 대상인데 제일 그 관심과 또 공감을 표시하는 분야가 웰다잉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어떤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나요? 일단은 이제 부정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노인복지관에서 웰다잉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수강생을 어쨌든 모집을 하잖아요. 그럴 때 명확하게 사회복지사가 웰다잉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하고 좋기는 맞죠.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하게 맞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오셨다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래서 죽음 준비 교육하는 겁니다. 이러면 아이고 죽는다는 소리 듣기도 싫구만 이러면서 나 이거 안 해요 하면서 처음부터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첫 강의 때 그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네. 오신 분이니까 네, 네. 좀 준비 과정에서의 네. 미흡함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치매 의향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언장 작성하는 거 얘도 관심 굉장히 많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 거는 이제 용서와 화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본인의 묘비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쓰고 이러는 시간들에 대해서 좀 조화를 하시고 사전 장례 의향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질문도 많으세요.
장례 의향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장례 방식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자손들이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알려드리고 신장례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러면 재미있어라도 하시고 아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 같은 것들을 남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여러 프로그램 중에 치매에 관련된 거는 어떤 형식의 문서가 있나요? 내가 작성하는? 그게 뭐 딱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그래서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고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기거를 하고 싶어 하는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치매에 걸려서 너무 식탐을 하거든. 나는 절대로 먹고 싶지 않지만 내 병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니 나한테 음식을 제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치매에 걸려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향후 내가 나의 의식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을 위해서 지켜줬으면 좋겠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예. 치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언니가 그 뇌출혈로 환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희 언니가 얻은 것 중에 하나가 혈관성 치매도 같이 왔어요. 그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언니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그러면 어떡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좀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아무리 정신없어도 같이 시키면 시설에 어쨌든가 모아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봤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돌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그 원하는 그런 항목 같은 게 어떤 거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이 좀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뭐 단어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뭐 이렇게 알러지를 꼭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평소에 싫어했던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네. 뭐 생리적으로든 또 트라우마 때문이든 네, 네. 뭐 이를테면 어릴 때 하도 고구마 많이 먹어가지고 나는 저 고구마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내가 기록해 놓음으로써 네, 돌봐주는 분들이 친면 자식까지도 네, 네, 맞습니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이분이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가 네. 있구나. 네. 그러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무슨 일이라면은 어쩔 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은 미리 알고 있다면은 배려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그렇죠. 점에서 네.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작성해 놓은 데서 끝나지 않고 네. 내가 이런 걸 작성했다. 이런 뜻에서 작성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뜻이니까 내 뜻이 존중되도록 네. 미리 좀 신경을 써줘라. 이렇게 특히 가족들, 네. 부부간에 또는 자식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혼자 아시고 혼자 쓰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족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 코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이 장기 기증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뇌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이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장기 기증을 희망한다라는 것을 가족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희망 등록증을 쓰고 가족들한테 알린 사람들이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내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이식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또 반대하고 이러다가 예, 그 장기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이렇게 증서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남기고 거기에다 반드시 가족들에게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진짜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는 거를 가족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장기 기증 내지는 시신 기증까지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심정적으로는 내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몸을 가지고 뭘 떼어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참 너무 번거롭고 조금 좀 뭔가 좀 거슬리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런 어려움과 좀 곤란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장기 기증을 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되찾고 심지어는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평생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 소중함을 좀 잘 생각하면은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우리 사회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장기 기증에 대한 강의 명칭이 생명나눔이네요. 네. 이거에 대한 강의는 주로 어떤 데서 하시나요?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예,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 중고등학교가 이거를 좀 이 필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나요? 네, 보통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요구가 많았고요, 요청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증원 자체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든지 강사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들어오는 강의 요청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것은 좀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명 나눔과 생명 존중으로 나누는데 생명 존중이 이제 자살 예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요청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요. 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생명 나눔 교육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게 생명 존중 사상을 넣는 거. 그래서 자살 예방 효과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 죽음에 대한 교육이 제도 교육 과정에서 또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이 식물이 태어나서 꽃을 피고 죽을 때의 과정을 인생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좀 더 넓고 포괄적으로 생명 나눔, 생명 존중 또 죽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더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 그러니까 현재 지원하고 하는 데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사업으로 될 텐데 그 사업도 더 활발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생명 나눔 강의에 생명 존중과 또 죽음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하면 훨씬 교육 효과가 크고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장례에 대해서 그 관심들이 많다 그러는데 사전 장례 의향서도 현재까지는 임의로 작성하는 네. 거예요. 근데 아마 정부가 발표한 거 보면은 그 장기 기증이나 이 사전 연명의 의향서처럼 장례에 대해서 내 뜻을 내가 결정을 해 놓은 거를 국가가 관리해주고 또 존중되도록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럴까? 네, 네. 국가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들었어요. 근데 장례에 대해서 왜들 관심이 많고 주로 어떤 데 관심들이 많아서 그 강의 때 토론이 이루어지나요? 네, 주로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장례가 너무나 이제 상업화되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수의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갈까봐 그런 거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려드리죠.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뭐 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종이관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고 10만 원대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려요. 사진 PPT를 통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수의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이제 삼배를 입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아끼는 옷 중에 이렇게 면소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상복 중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제 종이로 되는 수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바느질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본인의 수의를 그냥 평상복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본인이 입으시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 장례를 치를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초대하고 싶고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사무제는 지내지 말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장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서운하니 첫 제사만 치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손들이 본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나는 그 흰 꽃만 있는 거 너무 싫다 좀 알록달록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소망 우리가 지금 현재 장례식장에서 장례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물품 하나하나서부터 그 행해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럼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흔히 흰 꽃 국화로 네. 재단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럴 일이 있는지, 네. 이를테면 내가 장미를 좋아하면 그 아름답고 화려한 장미로 재단을 장식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돈이 좀 더 들지 어쩐지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정사진도 네. 그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사랑했던 분들, 가까운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고별을 하는, 이별을 하는데 가장 내가 보여주고 싶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왜 자식 손에 맡겨가지고 네. 또 준비를 안 해놔서 그냥 어렵게 이것저것 갖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관이나 수의 문제도 내가 결정하면 자녀들이 그 문제 가지고 고민들 하거나 네. 또는 심지어 다투기도 하잖아요. 네. 뭐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오빠는 돈 따지냐 뭐 네. 이런 건 하면은 아주 모양이 나빠지거든요. 네, 네. 어머니 뜻이 그렇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다 존중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특히 수의는 꼭 전통적인 그 배로 할 거가 아니지 않는가. 네. 그리고 어쨌든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해놓으면 굉장히 낯설고 어린 손주들이 보면 아주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여주는 관습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
내가 즐겨 입던 좋아하던 옷을 입고 마지막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작별하는 게 훨씬 더 친숙하고 그 이별의 정을 더 돈독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강의를 다니실 때 저는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연명의료에 대해서 따로 하고 장례 문화 개선에 대해서 따로 하고 유언장에 대해서 따로 하지 않고 이걸 다 묶어서 같이 잘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이 모든 거에 적용되는 원리가 자기 결정권의 인식과 실천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내 재산 문제는 내가 결정해야지. 네. 내 장례 절차, 내 그 빈소의 그 영정 사진도 기왕이면 내가 제일 네. 보여주고 싶은 사진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합니까? 연명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내가 결정을 해야죠. 다 공통된 관점, 자기 결정권에 따른 거기 때문에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데 실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보통 네. 보면 이제 저희가 강의 나가는 곳 중에서 강의하는 대상자 중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조금 준비 교육이 어르신들에게 왜 필요한지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면 좋은지까지를 다 교육을 시켜드려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사회복지사들 앞에서 강사들이 시연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강사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본인들이 작성을 할 때 그런 항목들을 다 주어서 내보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짧으면 한 8회기에서 보통 길면 16회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노래하고 또 춤추고 운동도 하시고 뭐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 죽음 준비 교육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아유, 내가 이거 그냥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회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하세요. 너무나 좋은 공부였다고. 그냥 죽음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그냥 오는 거고 뭐 그냥 그게 뭐 별건가 싶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 몰랐다고 뭘 준비해야 될지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끝나면 어르신들이 줄을 이렇게 축 서셔가지고 한 번씩 다 손 만져주시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주시고 이럴 때는 그럴 땐 정말 프로그램 진행을 잘했구나라는 그런 걸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죠. 예, 각당 복지재단에서 이 웰다잉에 관한 그 프로그램을 웰라이프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웰다잉에 대한 준비를 잘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결정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현재 내 삶, 내 라이프의 의미가 보다 아주 중요하게 또 새롭게 다가오고 그래서 현재 내 삶을 보다 뜻있게 또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준비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라이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고 장기기증 서약서를 쓰고 유언장을 쓰고 이런 일들이 현재 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고 새롭게 느끼고 또 실천하게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웰다잉 강의를 하시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좀 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좀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좀 복지관 측에서도 그렇고 강의처에서 좀 꺼려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안락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호스피스에 관한 이야기 같은 거. 그러니까 호스피스를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항목에 네. 네, 호스피스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좀 더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다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 있어요. 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용 호스피스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드물잖아요. 방문해야 네,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죽음의 질을 따졌을 때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로 고통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을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뭐 어딘가 좀 아프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이러다 보면 그냥 무조건 그냥 초기 단계에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느 사이에서인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사실은 어르신들하고도 좀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또 이제 안락사 같은 경우 의사 조력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락사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꺼려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죽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노인이다 보니까 죽음을 그냥 종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주제로 말하고 싶고 때로는 좀 그런 주제를 이제 프로그램에 집어넣거나 이러면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식이 죽음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좀 더 좀 깊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좀 많이 뭐 합니다. 안락사는 좀 논쟁적인 거니까 어느 복지관이 뭐 안락사를 뭐 적극 소개하더라, 적극 추천하더라, 뭐 어느 강사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저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는데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그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을 때 대안이 호스피스 아닙니까? 네네. 근데 호스피스가 또 통념상 인전 죽으러 가는 과정 이렇게 되니까 네네. 그게 참 원치 않는 깨림직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이것도 내 결정이다. 내가 마지막에 끝까지 모든 치료를 다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건지 아니면 일테면 더 이상 치료해도 회복이 어렵다는 그 의학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그리고 내 마지막 삶을 뜻있게 잘 정리하면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잘 우리가 비교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서 끝까지 치료받다가 그냥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안정되고 좋은 돌봄을 받고 고통을 줄이는데 주력하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할 건지 잘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 좀 강조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도 호스피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거기 죽으러 가는데 아니에요 라는 게 첫 마디예요. 네. 그래서 물론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말이 일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통증을 줄여주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호스피스 의향이 있다라고 또 체크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깊이 있게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웰다잉 강의를 하시면서 좀 더 앞으로 어느 쪽에 좀 주력하겠다 하는 뭐 구상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웰다잉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웰다잉 공부가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문화 같은 것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냥 공부하고 자료 찾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좀 쉽고 편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르신들이나 대상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게 제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그 기존의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우리 홍보옥 선생님이 그 명강사로서 아주 좀 앞으로 하실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